시장, 안녕하세요. 문다연입니다.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광호입니다. 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그게 매크로 트레이더냐, 마이크로 트레이더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 트레이더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정보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트레이더는 말 그대로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렵게 다시 모셨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글로벌 코인 동향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Coinbase closes at $328.28 per share in Nasdaq debut, valuing crypto exchange at $85.88 billion. 자,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한 이슈군요. 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마켓캡, 시장 점유율이, 시가총액이 상장 당일에 한때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0조를 넘어선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나스닥에서 처음에 레퍼런스 가격으로 250불 정도를 얘기를 했지만 그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치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과 더불어 코인베이스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 네. 그렇게 키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되는 걸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어제와 그제 거래가 됐는데 사실 어제 가격으로만 본다면 살짝 주가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딱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좀 하락한 데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5년 전에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 사건으로 네. 많은 비트코인, 1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때 해킹 당했던 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우려해서 비트코인을 좀 파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코인베이스의 상장이라는 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확인을 해볼게요. Coinbase listing is crypto's netscape moment, says Mike Novogratz. 이분의 말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사 내용인가요? 예, 이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인 마이크 노보그라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비트코인의 제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산 운용사인 포트리스를 직접 이제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2018년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그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루빈, 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더리움도 1달러 이하에서 많이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8년 초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암호화폐 투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예언의 성격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넷스케이프 모멘트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건 알겠는데 인터넷이 좀 한번 확 변화됐을 때랑 비교를 한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에 이제 상장이 됐었고 상장 당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2.5배 정도 올랐고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상장한 이후에 이 기사에 따르면 그 인터넷 상호 연결성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스피드들이 많이 빨라졌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인터넷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제 사업에 쓰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 모먼트라는 것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뒤따라 상장이 될 거고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또 유입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윤활유 역할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의 부흥기를 가져올 거다. 그런 의미로 넷스케이프 모멘트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Gary Gensler confirmed as SEC chair. Here's what to expect from the Goldman banker and crypto professor. 저희가 게리 겐슬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예, 이 게리 겐슬러라는 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 20년 정도 최연소 파트너로 재직을 하다가요. 아, 정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 때부터 뭐 재무 차관보 그리고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런 것들을 많이 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걸로 이제 강의를 하신 분으로 좀 유명합니다. 2, 3년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누구보다도 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크고요. 하지만 그 기대 못지않게 약간 불안감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증권, 그 토큰의 증권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큰의 증권화가 아니라 이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게 언제쯤이죠? 네. 그게 한 몇 년 전인데요. 정확히 한 2018년 정도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이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작용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2018년에 청문회 때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회적 계약에 의한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암호화폐가 그냥 돈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SEC 위원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커런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오랫동안 이제 암호화폐 쪽에 전문가로 계셨고 또 사실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발언, 디지털 금이다 이런 발언도 하셔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려감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느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증권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나 그런 쪽에 가서 그 보시면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토큰 자체로서의 유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가스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뭐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되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즉 유용하게 이 토큰 자체로 투기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SEC가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내에서 이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증권들이 나왔을 때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임 이후에 첫 행보로 리플 재판에 좀 가담을 하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플과 이더리움이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시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즉 공개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은 주인이 있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리플은 사실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플을 가지고서 마치 증권인데 증권이 아닌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걸 유통시킨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요즘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뭐 NFT라든지 디파이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생기는데 리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리 겐슬러 취임 이후 주목해볼 만한 점들은 이제 SEC와 리플의 소송 그리고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될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게리 겐슬러가 상당히 오픈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취임을 할 때 이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것들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는 금융 흐름의 하나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CBDC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Russian Central Bank officials indicate that a digital ruble will launch in 2023. 디지털 루블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BDC를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CBDC라는 것은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예요. 즉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CBDC를 왜 만드는지 좀 궁금을 하잖아요. 네. 예. 처음에는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CBDC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 그 중국의 횡보를 보면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테스트 단계에 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를 하기는 왜 CBDC를 도입하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예. 첫 번째는 이 관리의 효율성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돈도 많이 들고 인건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한 번 찍어내면 그게 또 쉽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찍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위조 또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위조나 그런 뭐 자본시장에서 네. 나오는 그런 문제점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위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두 번째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중국이 알리페이를 비롯해서 그 결제 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간 결제업자들이 너무 성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고유의 그런 권리를 뺏기는 것 같다. 그래서 민간 결제업자들을 좀 자제시키는 의미로 그 자체 CBDC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게 저는 CBDC 얘기를 할 때 국가 입장에서 아니면 네. 중앙은행에서 그 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CBDC가 어떤 점이 좀 좋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예, CBDC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걸로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요즘 저희가 웬만해서는 현금을 내지 않고 카드로 카드를 결제를 쓰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카드사가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이 CBDC를 사용하면은 그 상점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CBDC 뭐 제로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로 이제 독려를 할 거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쉽게 이 현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데비카드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또 돈을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갑에다가 직접 돈을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상당히 쉽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은 이제 좀 많이 상황이 진척이 된 것 같은데 러시아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러시아의 이제 고위 관료 두 명이 뭐 이 버추얼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에 런칭을 목표로 2021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하부 구조를 이제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요. 네, 2022년에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네. 2023년에 런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CBDC 형태로는 중국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벤치마킹을 있습니다. 좀 하는 모습인가요? 예, 이게 이제 투티어 레이어라고 해서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관리나 발행은 그 인민은행이 하지만 네. 실제 유통은 인민은행이 하지 않습니다. 오. 예, 중국은행이라든지 상공은행, 농업은행 뭐 그런 데서 유통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민폐라고 하죠. 네. 그 중국 위안화를 그 은행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담보로 CBDC를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근데 이 디지털 루블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좀 빠르게. 이런 행보를 네.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CBDC를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액 결제 CBDC고 하나는 이제 거액 은행 간 거래라든지 뭐 국가 간 거래에서 CBD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를 포함해서 뭐 일본, 스웨덴 뭐 그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CBD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거는 역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근본위제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본위제였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누구한테 항복을 하느냐가 또 문제가 있었대요. 그때 독일이 저 이제 뭐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독일이 미국에게 우리가 항복을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을 좀 넘기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발행했는데 달러를 가지고서 금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았대요. 우리가 달러를 줄 테니까 그 금을 달라. 근본이제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금을 계속해서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이상 금을 못 준다. 네. 우리는 금본위제에서 달러 그 본연 가치를 지닌 달러 본위제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군요. 네,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G1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가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다 이게 무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G2가 되고 다 중국과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굳이 달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화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요. 네. 그때 디지털 위안을 통해서 이 중국 그 위엔 린민폐를 네. 좀 해서 무역을 하겠다라고 좀 나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중국이 이렇게 하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네. 디지털 RMB라고 하죠. 인민폐를 쓸 네. 필요가 있어? 하면서 뭐 디지털 루블도 나오고 뭐 디지털 옌, 뭐 디지털 원 이런 것들이 좀 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역사를 이 시대의 흐름을 아니까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방금 디지털 원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CBDC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CBDC가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서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님 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조만간 디지털 위엔이 나오고 디지털 위엔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그 사우디 그쪽에서 네. 이제 원유 관련된 이제 계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얘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디지털 위엔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그 공무원들에게 이제 이 RMB를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한번 시작을 하면 또 워낙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왜냐면 이게 좋은 게 우리가 환율이 있는데 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면은 그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블록체인에 태우게 되면 이 자동 수합, 오토매틱 수합이라는 걸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비용도 짧게 들고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CBDC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CBDC 많이 들리는 얘기지만 좀 어려웠거든요. 오늘 진짜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CBDC 관련된 얘기들 자주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inance launches tokenized stock trading starts with Tesla. 네. 바이낸스와 테슬라. 네. 그렇죠. 뭐.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토커나이즈드 스탁에 대해서 잠깐 토큰화된 주식이죠. 그걸 네. 좀 말이 다뤄보자면 조금 어려워요. 네, 그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큰화된 주식이죠.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 개인이 뭐 P2P로 네, P2P로 일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거래소에서 그 테슬라 주식을 사서 아. 그걸 담보로 이 토큰을 만들고요. 네. 그 거래소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토큰으로 거래를 하고 네. 나중에는 뭐 주식을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토크나이즈드 스탁이 좋은 거는 그 테슬라 주식이 좀 비싸잖아요. 한 700불 정도 하는 건데 그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한 주를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건 이제 프랙션, 그래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100조각 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래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없는 사람도 이 토크나이즈 스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달러가 좀 부담되셨던 분들이 네. 100달러, 100분의 1로 쪼개면 이제 7달러 정도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된 거는 바이낸스 이전에도 이미 FTX라든지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토큰화된 주식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아니라 이 비트렉스 글로벌은 네. 한 대략 한 20여 종 정도, 그리고 토큰화된 FTX는 주식이 그렇게 많아요?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구글 주식도 있고요. 아마존, 넷플릭스 그런 것들도 다 토큰화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빨리 이제 작년 10월에 FTX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비트렉스 글로벌, 이제 근데 바이낸스가 또 최근에 하니까 네. 다른 거래소들도 속속 이 토큰화이즈 스톡을 좀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FTX 같은 거래소보다 바이낸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보면 네. 이제 44조 정도 돼요. 일거래 금액이. 아, 그렇게 거래량이 크군요. 네. 이번에 이제 상장한 세계에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4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네, 코인베이스에 10배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다. 네. 물론 많은 데가 또 있습니다. 뭐 후오비라든지 걔는 뭐 12조. 네. 그리고 우리 업비트도 한 11조 정도로 거래량이 상당히 커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업비트나 바이낸스는 상당히 많은 토큰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50개, 53개 정도 종목이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토큰이 좀 성장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서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좀 펌핑 네. 효과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토큰화된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테슬라 다음으로 올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바이낸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코인이라는 티커를 가지고서 COIN으로 네, 예.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죠. 그거를 바이낸스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FTX에 가보면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주식이니까 어쨌든 주식과 관련이 된 거니까 그럼 미국 개장 시간에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막상 거래소에서 산 것들로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라고 하니까 개장 시간과 연관이 있는 건지 언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거래소가 자기들이 이제 직접 주식을 사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딱히 이제 개장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이건 토큰화해서 만들면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그냥 코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또 의결권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식과 코인의 차이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의결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의결권도 이미 거래소가 보유한 그 주식에 대해서 실제 네. 오너십을 그 토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결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이 토큰화이즈드 된 주식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코인 동향 알아봤는데요. 오늘 뭐 바이낸스 얘기, 또 CBDC 얘기,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이렇게 글로벌 코인 동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